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국사 완성자 유산입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자, 오늘은요, 우리 정부의 수립과 6.25 전쟁, 가슴 아픈 전쟁이죠. 제가 지난 강의도 말씀드렸다시피 참 가슴 아픈 전쟁, 6.25 전쟁에서도 한번 알아가 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수업 들어가실게요. 좋습니다. 자,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는 어떤 일을 맞이했습니까? 8.15 광복이라는 정말로 꿈에 그리던 바로 그 일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광복을 맞이했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이 광복 소식을 듣고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다고 하죠? 지금의 저 광복 소식은 나에게는 희소식이란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아주 안타까운 심정이다 라고 합니다. 아니 왜? 평생을 독립을 위해서 싸우셨는데, 광복을 위해서 싸우셨는데 왜 그러셨겠죠? 우리가 한계 없이 광복을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위치상 참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우리나라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잘못되면 분단이라는 아픈 현실이 올지도 모른다라는 걸 미리 예견하셨는지도 모를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1945년이 되면서 광복을 맞이하게 됐었고요. 당시 우리 국내에서는 여운형 같은 민족 지도자가 어떻게 합니까? 건준이란 걸 만들어서 치안을 유지시키기도 했었고요. 그렇지만 그 뒤에 들어왔었던 미군이요,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 세력을 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조차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상황을 하게 되면서 3년간의 미 군정기를 겪게 됩니다. 자, 그 미 군정기를 겪게 되는데 문제는 그해 같은 해 45년 12월입니다. 12월에 모스크바에서요, 러시아에 있는 모스크바 세 국가의 외무상들이요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게 이름하여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바로 그 회의가 되었을 텐데요.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결정된 세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항이 우리의 귀를 의심케 했었죠. 뭐냐? 앞에 두 가지 정도는 우리가 그냥 받아들였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겠죠. 첫째, 일단은 임시정부 수립해라. 임시정부 수립해라. 또 그 다음에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서 미국과 소련이 공동위원회를 만들어서 미소공의를 만들어라. 미소공의 만들어서 다 써리겠습니다. 공동위원회 만들어라 라는 움직임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 앞에 두 개보단 마지막 게 문제가 됐습니다. 최대 5년간의 무슨 결정을 내리냐면 신탁 통치를 내립니다. 신탁 통치, 요게 나옵니다. 신탁 통치라는 건 뭐죠? 우리가 일제 35년간 식민 통치를 받았었는데 여기에 있는 이 신탁 통치가 나오게 되면서 당시에 그 잠잠했었던 국내 정부군요, 엄청난 태풍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었냐? 이 신탁 통치 결정이 나오게 되면서 당시에 좌익 진영과 이 우익 진영은요, 극렬하게 대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좌익 진영에서는요, 초반에는 사실은 이걸 반대하다가요, 아니야, 이건 뭐 사실은 해보니까 이거 최대 연한도 결정 내려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지금 소련에서 지령도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난 지지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의견을 정리합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있는 이 우익 진영에서는요, 이것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뭐합니까? 신탁 통제에 대한 반대를 합니다. 반탁 운동을 전개합니다. 결국엔 이게 문제가 돼요. 당시에 우리나라의 거의 결정적인 아주 중심축이었었던 이 좌익 진영과 우익 진영이 어떻게 되냐면, 이 대립을 놓고 이 신탁 통치안을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 놓고 극렬하게 대립합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 우리가 35년간의 일제 통치를 받고 나서 제일 먼저 처리했을 게 뭐죠?
친일파 처벌 문제죠. 그렇죠. 프랑스 같은 경우는 1년도 채 이 통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몇 명을 처형한지 아세요? 6천 명을 처형합니다. 언론인을 포함한. 근데 우리나라는요, 35년간의 통치를 당했지만 단 한 명도 처형하지 못해요. 이게 지금도 사실 우리나라의 역사가 뒤틀어져 있는 거의 시작이 바로 여기인데요. 그 시작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당시에 이 친일파들은요, 대부분 다 어디 들어갑니까? 일로 들어갑니다. 나 친일했어. 그런데 나 얘네처럼 신탁통치 찬성하진 않아. 이러면서 반공이라는 논리로, 공산주의에, 사회주의에 반대한다는 논리로 이런 친일파의 이 굴레를 조금 더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활동했던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었고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뒤틀림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겠죠. 자, 그리고 나서 46년을 맞습니다. 1946년이 되면서 3월경에 1차 미소 공의가 열려요. 1차 미소 공의가 열립니다. 자, 1차 미소 공의가 열리게 되는데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결렬돼요. 그런데 왜 결렬이 되었었냐?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보자면 이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고 이것을 여기에 참여하는 단체, 공동위원회에 참여하는 단체를 놓고 당시에 미국과 소련이요, 극명하게 대립시킵니다. 당시에 미국 같은 데서는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단체를 참여시키자. 당시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단체 참여시키면 당연하지 않아? 라고 주장하는데요. 소련은 그에 반대입니다. 아니, 무슨 얘기라고? 야, 우리 미소공의 왜 해? 미소공의 왜 해? 이거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런데 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 반대하는 세력까지 참여하자는 게 이게 말이 돼? 안 돼. 이 미소공의 자체는 어떤 세력만 참여해야 되는 거야? 모든 세력이 아니라 찬성하는 단체만 참여해야 되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해요. 소련은 왜 그랬을까요? 찬성하는 단체가 누구였으니까요? 좌익, 대부분의 사회주의 단체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이걸 양보하지 않고요, 서로 미국과 소련은요, 치열하게 대립합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가 지나서 결렬돼 버려요. 3월에 시작했는데 5월에 결렬돼 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때쯤 6월경입니다. 6월경 이 소식이 들려옵니다. 당시에 정읍을 방문했었던 이승만이 무슨 발언을 합니까? 정읍 발언을 합니다. 정읍에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정읍 발언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가능하게 해달라는 그 가능성을 열어놔요.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지금은 이 무기슈해된 이 1차 미소공의 이게 언제 다시 열릴지도 모르고, 그렇다면 여러분과 내가 결심을 해야 될 것이다.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먼저 세울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좋게 말해서 남한 단독 정부 수립 가능이라는 문구를 열어놨지만, 조금 더 다르게 말하면 분단의 시초를 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께도 바라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46년 중반경에 큰 울음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대했었던 움직임이 당연히 있었겠죠. 아니, 어떻게 지금 이 나라가 갈라지는데, 나라가 분단이 되는데, 이게 분단이 되면 언제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이게 분단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됩니다. 요걸 제가 이제 써다 지우겠습니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이 좌익 진영과 우익 진영이 있었으면 이들대로 나갔으면 아마 나라는 갈라질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이 가운데로 뭉치자. 이 중도 좌파나 중도 우파들이 이들의 세력을 끌고 오면 이게 우리가 한 나라를 유지하며 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운동이 뭡니까? 그 유명한 좌쪽에 있는 인물, 우쪽에 있는 인물, 우리 힘을 합치자. 합작 운동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좌우 합작 운동입니다. 일단 분단만큼은 막아보자 라는 움직임에서 시작했던 것이겠죠. 이게 좌우 합작 운동입니다. 인물 꼭 기억하십니다. 중도 좌파의 누굽니까? 몽양, 여운형. 중도 우파의 대표적인 인물 누굽니까? 우사, 김규식. 같은 인물이 힘을 합치면서 우리 다른 건 몰라도 분단만큼은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들이 중도 세력들을 중심으로
여기는 이제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실제로 이제 미 군정도요, 좌우 합작 운동에 상당히 어느 정도 이제 지지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한 과정 가운데 이들은요, 좌우 합작 7원칙이라는 좌우 합작의 7가지의 원칙을 발표하게 됩니다.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하게 되면서 상당히 아주 이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좌우 합작 운동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럼 왜 실패를 했을까요? 두 가지 정도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 좌우 합작 운동을 초기에 지지해 줬었던 미 군정이요, 지지를 철회합니다. 이 미 군정의 지지 철회는요, 혹시 세계사를 조금 아시는 선생님들은 이해가 편하실 텐데요. 당시에 이 유럽이요, 사회주의 세력으로 쭉 넘어가고 있었어요. 사회주의 세력. 그래서 막 그리스나 이 동구권, 뭐 헝가리나 이런 데가 쭉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2차 세계대전 중에 거의 폐허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러시아가 소련이 지원을 해주게 되면서 사회주의적 성향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이게 발칸반도, 특히 그리스에 대해서 이제 재정적 지원이 막 들어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서 당시에 미국의 재무장관이었었던 마샬이 어떻게 합니까? 이 유럽 쪽에 재정을 투하합니다. 이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마샬 플랜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게 되면서 이 자유진영을 대표하게 되는 미국과 그다음에 공산진영을 대표하게 되는 소련이요, 이 냉전 체제로 나오게 됩니다. 혹시 이 냉전 체제 당시의 대통령이 누구냐면 트루먼 독트린이에요. 당시 미국 대통령이 트루먼인데 트루먼의 주의, 그 학설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이 냉전 체제가 시작됐던 게 딱 요쯤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지지해 주려고 했었는데 이 미군정이요, 이 사회주의 세력과의 연대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거부해 버리는 게 요 시점이 되었고요. 무엇보다 여기 좌우 합작 운동의 가장 큰 중심축이었었던 누구? 여운형이요. 해화동 노타리에서 암살을 당합니다. 여운형에. 암살당합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실패가 되었었던 것이겠죠. 자, 그러한 과정 가운데 47년이 넘어갑니다. 물론 여운형 선생 같은 경우는 47년 여름경에 이제 암살을 당하셨습니다. 어쨌든요. 그래서 2차 미소공의가 열렸어요. 미소공의가 열렸지만 이것도 얼마 가지 못해서 뭐 됩니까? 결렬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분단이 눈앞에 있는 그런 상황까지 치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유엔 총회에서요, 유엔 총회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이거 남북한 비례해서 총선거 해라. 총선거 실시를 결정합니다. 유엔 총회에서. 그래서 이 총선거를 하려면 총선거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총선거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게 과연 선거가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없겠나, 이거 검사하는 뭔가 혹은 감시하는 단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이제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라고 하는데, 이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북으로 넘어가서도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북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북에서 거부합니다. 북쪽에서 자신들이 들어오는 걸 거부해요. 이 북에서는 왜 당시 거부했을까요? 남한의 인구가 거의 2배였거든요. 당시에 남한의 인구는 한 2천만 명 정도 됐을 거고요. 북한의 인구는 한 1,00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선거 하는데 이게 인구 비례에 따라서 선거를 하게 되면 북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불리하다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거부하게 되면서 이 문제가 다시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자, 그 문제가 되면서 48년경으로 넘어갑니다. 48년경으로. 그래서 다시 이 문제가 이제 되니까 유엔 지역에서 이제 총회가 아니라 유엔 소총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냐면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선거를 하라라는 결정이 내려옵니다. 가능한 지역만이 선거를 하라. 요게 선생님들이 아시는 50총선을 5월 10일에 총선하는 것을 결정했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50총선에 대한 결정이 되겠죠.
자, 근데 봅시다. 이게 남한만이라도 만약에 이게 선거가 되게 되면 이건 결국에 이제 분단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50총선에 대해서 거부해서 나왔었던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이 강의 듣고 계신 제주도 지역에 계신 선생님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뭡니까? 제주도 4.3 사건입니다. 제주도 4.3 사건 같은 것이 이 50총선에 대해서 반대했던 움직임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반대했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분단만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나왔었던 그 움직임이 있었죠. 그게 뭐죠? 남북협상입니다. 자, 남북협상 기억하십니다. 남북협상 중요합니다. 남북협상입니다. 48년 4월경입니다. 이 남북협상은요. 다른 건 다 모르겠다. 그렇지만 이 50총선만은 막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누가요?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70이 넘은 노령의 김구가 30대 중반밖에 안 된 김일성을 만나기 위해서 북으로 올라갑니다. 이때 같이 따라갔던 인물이 역시 김규식. 선생님 그럼 김규식은 좌우합작운동과 남북협상을 둘 다 참여했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종종 그런 거에 이제 문제가 잘 나오니까요. 기억해 두시고요. 자, 김구와 김규식이 올라가는데 실제 이때 김구한테 비판이 되게 많았어요. 아니, 당신 가만히 있고 여기서 이제 총선 가면 당신 대통령 될 가능성 가장 유력한 사람인데 왜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선을 베고 쓰러져 죽을지언정 내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위해서, 일신의 구차한 안위가 뭡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나라가 분단되는 것에 절대 찬성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북으로 올라가죠. 그렇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마지막까지 이제 노력을 했었다라는 게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렇게 되면서 48년 5월경이 되면서 5월 10일 날 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50총선이라고 하죠. 선거가 이루어졌는데 이때는 대통령 선거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여기에 선출됐던 사람들이 최초의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헌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 국회를 뭐라고 그러냐면 재헌국회라고 합니다. 재헌국회. 그러니까 초대 국회의원들이 뭘 만들어요? 헌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재헌국회가 되었고요. 여기에 있는 이 재헌국회에서 누구를 선출한 겁니까?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초대 대통령으로 이제 이승만이 이제 당선이 된 것인데요. 문제는 이때 그러면 김구나 김규식 등의 이 임시정부 측은요, 이 50총선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재헌국회와 대통령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48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여기 과정에서. 자, 여기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 있습니까? 남북협상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거 뭐 있습니까? 좌우합작운동. 이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요 흐름별로 제가 정리했던 거 있죠? 요거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거 뭐가 있습니까? 6.25 전쟁 요 밑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6.25 전쟁, 한국 전쟁, 아주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하는데요. 교과서에는 요새 그냥 6.25 전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6.25 전쟁에 대한 배경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25 전쟁은요, 첫 번째, 일단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1949년도요. 6.25 전쟁은 선생님들 언제 하셨던 건지 아시죠? 50년에 시작해서 53년에 휴전을 했습니다. 이 휴전의 상태는 지금까지 유효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종전이 아니라 휴전입니다. 자, 이 배경에서는요, 첫 번째 뭐냐면 나오는 게 중국이요. 중국이 공산주의를 완성합니다. 중국에 공산화입니다. 1949년 10월 1일에 지금의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이 이제 들어오게 되어 있었고요. 이제 그게 이제 남아 있다 보니까 그 세력들이 이제 다 북한 쪽으로 이제 들어왔었죠. 이게 이제 49년에 완성했었고요. 49년에 공산화가 이루어졌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50년 전에 뭐가 있었냐면 이 미군과 소련군이요 철수해요. 북한과 남한에 남아 있는 미군과 소련군이 철수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53년 초에 당시에 미국의 국무장관이었었던 누가 에치슨이 미국의 극동 방어선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일본과 여기 이제 뭐 안류산 열도 여기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이때 어디가 빠지냐면 우리 남한 지역, 대한민국 지역과 그다음에 이 타이완 지역이 빠집니다. 타이완 그 지금의 대만 지역이 빠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 에치슨 라인이라는 걸 발표하게 되는데요. 약간 이제 북한이 뭐야 전쟁이 일어나도 그럼 미국이 참전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런 약간의 그런 이제 그 분위기가 좀 나오게 되었었죠. 자, 그러한 과정 가운데 전개 과정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 과정. 아마 요 앞에 거보다는 요 전개 과정이 실제로 시험 문제 훨씬 더 많이 나오십니다. 한번 볼게요. 북한은요. 북한은 남침하면서 바로 1950년 6월 25일 04시경을 기점으로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남침. 이거 뭐 북한이 남침이다 아니다 이걸 말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두말할 나위 없이 북한의 남침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도를 3일 만에 빼앗긴 전투는요.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거의 드물어요. 우리가 전쟁 준비가 그렇게 안 돼 있었다는 내용이겠죠. 어쨌든 이 북한의 남침으로 이렇게 되었었고요. 우리나라는 쭉 밀립니다. 어디 지역까지 밀리냐면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게 돼요. 조금 이따가 제가 지도 쓰면서 한번 해드릴게요. 이건 이제 말로 한번 설명해 드리고요. 자,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게 되었었는데 이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면서 이거를 극복해내었던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 사건을 뭐라고 합니까? 인천 상륙 작전이라고 하죠. 인천 상륙 작전. 인천 상륙 작전 이후로 우리는 계속 이제 어떻게 올라갑니까? 북진합니다. 북으로 계속 진격해 올라갑니다. 딱 이제 남한 지역 다 이제 찾았었고요. 북으로 계속 진격해 올라갑니다. 아마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 보신 선생님들이 많을 텐데요. 거기서 그 자기 동생 원빈을 집에 보내기 위해서 형 장동건이 훈장 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태극기 들고 막 태극기에 그 백두산에 태극기 꽂은 훈장 타는 줄 알고 막 올라가는데 그때 갑자기 이 놀라는 장면이 있죠. 왜요? 그때 중국군이 참전합니다. 중국이 참전하면서 정말로 뭐 어마어마한 수가 30만 명이 넘는 수가 참여하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다시 쭉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때 이 그 북진을 하다가 그 다음에 올 게 뭡니까? 그 다음에 올 게 중국군의 참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다시 서울을 빼앗깁니다. 다시 서울을 빼앗겨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말이 뭐라고 납니까? 1월 4일 날 후퇴하면서 서울을 다시 뺏겼다고 해서 일사후퇴다 이런 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사후퇴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다시 쭉 밀렸다가 원래 평택 오산 라인까지 밀렸다가 다시 힘을 내서 다시 지금의 그러니까 전쟁 나기 전 상황 38도선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다? 38도선에 38도선에서 이제 고착화되는 전선이 고착화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요 흐름들, 요거 선생님들 별거 아니신 것 같지만 언제나 시험 문제는 요렇게 쭉 나옵니다. 요 흐름별로 쭉 갔었다라는 거. 요거 지도상에서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하도록 할게요. 지도상에서. 주로 지도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자, 시작 단계 어디입니까? 요 노란색입니다. 38도선이죠? 요게 1이죠. 1이죠. 그러다가 어떻다고 그랬죠? 북한의 남침으로 쭉 밀립니다. 서울 3일 만에 이제 함락당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 지역까지 밀립니까? 여기에 있는 이 낙동강 전선까지 밀립니다. 낙동강 전선까지. 이게 뭡니까? 2입니다. 2죠. 그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으로 쭉 북상해서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지역까지 우리가 공략을 합니다.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 3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중국군의 참여로 우리가 다시 쭉 밀려서 평택 오산 라인까지 밀린다고 했었죠? 평택 오산 라인까지 밀리게 됩니다. 평택 오산까지 여기까지 밀렸다가 여기까지가 이제 4가 되겠죠?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원상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5입니다. 5죠. 요 빨간색 지역. 그래서 다시 전선이 고착되는 그러한 형태가 있었다는 거. 다시 한번요. 원래 38도선에서 쫙 밀려서 낙동강 전선 왔었다가요. 다시 인천 상륙작전에서 쭉 북상했다가 중국군의 참전으로 쭉 밀렸다가 여기 그 평택 오산 라인까지 밀렸다가 다시 북진해가지고 여기 원래 전쟁 나기 1년 전까지 왔었던데 정확히 1년이 걸립니다. 나머지 2년은요 전선이 고착화된 상태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요거 이후에는 무엇이 벌어졌을까요?
예, 휴전 협정에 들어갑니다. 휴전 협정이 유지되었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휴전 논의, 휴전 협정을 논의하게 되었었고요. 특히 휴전 협정의 논의에 대해서 이 휴전에 반대해서 당시에 우리나라 정부가, 이승만 정부가 했었던 일 중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거제도 포로를 석방시키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 미국이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불쾌했었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미국이 이게 휴전이 되면 너네 이제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도 맺어질 거고, 이제 군사력에서도 이제 이게 어느 정도 협조가 가능할 것이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지원해주겠다. 그 원조를 이제 약속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서 이제 휴전 논의가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인한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의 결과. 어떤 결과들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국토가 황폐화된 거.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3년간의 전쟁으로 우리나라는요, 뭐 거의 완전히 쑥대밭이 됐습니다. 자, 요렇게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이 가슴 아픈 거, 지금도 제가 참 가슴 아픈 거는 분단의 고착화가 됩니다. 특히 이념적으로 너무나 차이가 있어 버려요. 그래서 아니 그가 주장을 하면 뭐 그것이 맞는지 옳은지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지금 내 부모가 공산당한테 죽었는데 뭐 무슨 말이 있어 라고 나오면서 거의 뭐 논리적인 생각이나 이런 게 거의 불가능한 이 사회 구조가 돼버렸고요. 그게 50년이 넘게 지나오면서도 아직까지 그 아픔과 상처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참 씻어내야지 빨리 우리가 통일의 역사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좀 정리가 되셨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가 조금 정신없게 되었었는데요. 여기 이제 밑에 내용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요 위에는 45년부터 48년까지 우리나라 이제 정부가 수립되었었던 3년간의 미 군정기, 그 다음에는 6.25 전쟁으로 나타났었던 내용들 다 살펴보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는요,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진행되었었던 우리나라 정부가 어떠한 개헌을 가지고 쭉 지금의 이 나라까지 유지되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완!